네, 여러분 잘 쉬셨나요? 네, 새벽이라 정신이 없네요. 네. 네, 사람이 정신이 없으니까 말이 막 헛나오고 그러네요. 네, 도덕을 돈이라고 표현해서 너무 죄송해요. 네, 저 고의가 아니었고요, 여러분. 네, 발음이 좀 부정확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법과 도덕의 분리 역사를 볼게요. 빠르게 지나갈게요. 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네, 여러분 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자, 법과 도덕의 분리 역사. 자, 중세 서양. 그러니까 중세 시대인 거죠. 중세 시대. 네, 이 중세 시대에 자는 또 발음이 꼬이기 시작하네요. 네, 중세 서양에 있어서의 시대, 그리고 서양 중세 시대죠. 네, 중세 시대에는 자, 법과 도덕을 동일 취급하였다. 그러니까 곧 법이 도덕이고 도덕이 법인 거죠. 네, 그냥 동일시한 거죠. 네, 동일시. 야, 법이 뭐냐? 도덕이다. 도덕이 뭐냐? 법이다. 같은 언어다. 이런 거죠, 여러분. 한 몸인 거죠, 여러분. 뭐가 법이고 뭐가 도덕인 줄 아나요? 뭉쳐 있었던 거죠. 하나를 이렇게 뭉쳐 있었던 거죠. 동일 취급한 거죠. 그러니까 동의어죠, 동의어. 동의어죠, 동의어. 그렇죠, 동의어죠. 법은 도덕이고 도덕은 법이다. 또한 양자는 행위규범인 거죠. 자,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이 그 공동체 안에서의 살아갈 때 어떠한 것들은 해야 되고 어떠한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행위 규범으로서의 어떤 공통 내용이 다수 존재하였다. 자, 이런 거죠. 결국은 중세시대에, 서양에서 어떤 중세시대에는 법과 도덕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법과 도덕은 동일한 거죠. 동일했고, 뭐, 양자는 행위규범으로서 공통 내용이 다수 존재하였다고 하지만, 어떤 게 법이고 어떤 게 도덕인지, 뭐죠? 분리가 되지 않았던 시대인 거죠, 여러분. 법이 곧 도덕이고, 도덕이 곧 법이었다. 당연히 양자는 공통 내용이 다수 존재한다. 당연하겠죠, 여러분. 법이 도덕이고, 도덕이 법인데, 당연히 공통 내용이 다수 존재할 뿐만 아니고, 같았죠. 음. 야,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법과 도덕이라는 개념이 따로 분리되지 않고 같이 사용하고 있었죠. 네, 네, 같이.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죠. 야, 법을 지켜야 되는 곧 어떤 말과 동일하냐면, 야, 도덕을 지켜야지. 자, 이런 말하고 동일한다는 거죠. 하지만 자, 1700년대, 자, 18세기 이후부터 법과 도덕이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법과 도덕은 계몽주의 사상가 또마지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계몽주의 사상가예요, 여러분. 이 또마지우스에 의해서 명확하게 무엇가 법이고 뭐가 법이 아닌지, 뭐가 도덕인지가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금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위에서 봤듯이 뭐 도덕은 뭐 선의와 악의를 판단한다. 법에도 선의와 악의를 판단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선의로 하면 뭐 이렇게 되고 악의였으면 더 가중이 되고 뭐 이런 거죠. 선의로 취득했으면 뭐 무죄고 예를 들면 악의였으면 무죄가 아니고 자 이런 거죠. 음. 자, 민법에서 말하는 선의는 민법인 거죠. 민법, 개인과 개인의 생활을 규율하는 법,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대표적으로 민법이 있는데 이 민법에서는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때가 악이고요. 몰랐을 때, 정말로 몰랐을 때를 선의로 보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자, 그런 거죠. 18세기 이후에 또마지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법과 도덕이 명확하게 분리가 됐지만, 법과 도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가, 이거를 명확하게 칼로 무 자르듯이 쫙 분리해놨기 때문에, 완벽하게 분리됐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법은 최소한의 도덕, 즉 도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게 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분리가 되지 않죠. 네, 그래서 분리된 이유에도 뭐냐면 인륜 질서나 사회 규범으로서의 많은 내용들이 자 중복이 되었다 이런 거죠. 결국은 뭐죠?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고 도덕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에서 법을 분리한다고 해서 그 법이 완전히 다른 내용을 갖거나 완전히 다른 가치 체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런 말인 거죠, 여러분. 음, 잠깐만요. 음, 이해 가세요, 여러분?
법이라는 게 결국 그런 거죠. 완전히 다른 태생이다라고 하면 도덕과 중복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 하지만 법은 완전히 다른 가치 체계 위에서 세워진 건물이 아니고 결국에는 법과 도덕이 서로 막 이렇게 뭉쳐 있었는데 이거를 뚝 잘랐는데 이렇게 된 거죠. 얘가 법이고 얘가 도덕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렇게 툭 자르면 자, 도덕의 일부가 법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법의 일부가 도덕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뭉쳐 있는 걸 자른 거죠. 이렇게 쭉 자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분리된 이후에도 어떤 인륜 질서나 사회 규범 뭐로서의 어떤 많은 내용들이 중첩이 될 수밖에 없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 가시죠, 여러분? 하지만 지금 오늘날에도 법과 도덕은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지만 자, 법의 내용에 많은 내용들이 어디에 기반을 하고 있냐면 자, 도덕에 기반을 하고 있고 도덕적인 기준을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사람을 살면서 최소한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는 그 도덕 기준을 뭘로 해놨냐면 우리는 법률로 만들어 놨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이 오늘날까지도 중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다만 근대 이후에 여러분 이제 근대 국가죠, 근대 국가. 자, 근대 국가라는 건 어떤 국가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근대 국가라고 하면 뭐예요? 절대 왕정 시대가 있었죠. 옛날에 임금이나 군주가 다스리던 시대. 즉 국민은 자유는 군주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유와 재산권, 자, 자유에 대한 권리와 재산에 대한 권리는 군주만 가지고 있었고, 자, 그때 당시에 국민들은 군주의 충실한 신민이었죠. 노예였죠, 노예. 노예로서의 삶을 살면서 군주가 야, 하지 마! 너 재산 내놔! 그러면 내놔야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여기에서 뭐죠?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도 천부인권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천부인권설.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다. 나도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다. 인권의 사상이 싹트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점점 절대 군주 임금한테 우리도 자유권을 달라, 우리에게도 재산권을 달라 하면서 군주와 맞서 싸우면서 뭐예요? 그 국가의 국민들이 뭘 쟁취해요? 자유를 쟁취하고 뭘 또 쟁취하냐면 재산권을 쟁취를 해요. 자, 원래 자유권과 재산권은 군주만이 가지고 있었는데 자, 국민들이 자유권과 재산권을 쟁취해서 국민들도 자유와 사유재산을 누리는 그 시대, 이때의 재산권은 절대적 재산권이었어요. 즉, 재산의 소유자가 처분을 하지 않고 재산의 소유자가 양도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재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런 권리, 그걸 우리는 바로 뭐라고 얘기하면 절대적 재산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절대적 재산권과 자유권을 쟁취한 그때로부터의 국가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 근대 국가. 그렇죠. 1789년 그런 거죠. 18세기 말인 거죠.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근대 국가가 나타나게 되죠. 1789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죠. 자,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1789년 18세기 말. 자,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이제 근대의 어떤 국가들이 나타나면서 그 근대 이후에 자, 법이 그 밖의 사회 규범보다, 그러니까 다른 사회 규범보다 전면에 나타나 법 규범화가 정착이 되었다. 이런 거죠. 왜 법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어요? 시대상으로. 예전에는 법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면에 나서지도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군주가 마음대로 했어요. 임금이 마음대로 했는데, 자, 근대 국가 이후에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절대적 재산권을 얻으면서 또 임금이 자기의 자유를 빼앗고 재산을 빼앗아 갈까봐 야, 이거 너 문서로 약속해 이렇게 넣죠. 국민들이 임금 보고 야, 너 내 자유를 안 뺏어가고 재산도 안 가져간다고 너 어디다가 서약해라 이런 거죠. 문서로 써라 문서로 이런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야, 법으로 규정해라. 너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자유를 못 뺏어간다고
법에다가 규정해라 이런 거죠. 그러면서 법이 어떤 사회의 시대 상하고 맞아 떨어지면서 다른 사회 기본, 즉 관습이라 도덕이라든지 종교라는 어떤 사회 기본보다 사회 전면에 나타나게 된 거죠. 즉 법 규범화가 이 공동체 사회 안에서 정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어떤 시대상과 맞물려 가지고. 자, 그거는 바로 뭐냐면, 야, 군주 너가 임금 네가 나에게 맨날 자유 뺏어가고 재산 뺏어갔는데, 야, 너 더 이상 이제 못 뺏어가. 근데 야, 말뿐인 약속이 어딨어? 문서로 써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죠? 그러면서 시대상하고 맞아가지고 그 법이 전면에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전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 사회가 법 규범화가 정착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런 시대상하고 맞물린 거죠, 여러분. 네, 근대 이후에 그래서 법이 사회의 어떤 전면에 다른 규범보다 뭐 종교라든지 관습이라든지 도덕보다도 전면에 뭐 법이 나타나게 된 거죠, 여러분. 잠시만요. 자, 그러나 법이 도덕으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된 것은 아니고, 자, 오늘날에도 법기범, 특히 신분 질서 또는 일상의 민사 생활 관계의 많은 부분이 도덕 규범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자,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여러분. 자, 결국은 법과 도덕이 분리가 되고, 근대 이후에 법이 사회의 전면에 나서게 됐지만, 아직까지도 아니고, 영원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네. 영구적으로 그럴 거예요. 법은 도덕으로부터 완전하게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한 몸이었던 거죠, 여러분. 한 몸이었고, 네, 죄송합니다. 같은 취급을 받던 거였어요. 그래서 무 다르듯이 딱 자른다고 해서 그냥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오늘날에도 법규는 특히 신분질서라든지, 네, 또는 뭐죠? 이 신분질서가 어떤 계급이 아니죠. 네, 계급이 아니고, 뭐, 어떤 가족관계, 막 이런 거죠. 가족관계, 네, 신분질서, 가족관계, 또는 일상의 민사생활, 그런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과 개인이 충돌하는 그런, 개인과 개인의 어떤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생활관계에 많은 부분이 도덕규범을 기반으로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죠. 야, 법과 도덕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뭐, 인위적으로 떼어놓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아니고, 영원히, 자,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기 때문에 도덕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고, 뭐죠? 네, 법이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떤 녹아 들어가 있어서, 국민이 법률을 준수를 하고 국가기관도 법률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 이 법치주의가 강화될 뿐이죠, 여러분. 다 이러면서 법이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가치 체계 위에서 세워진 게 아니고 도덕에서 분리가 됐기 때문에 법과 도덕은 분리가 됐고 그다음에 법이 근대 국가 이후에 사회 전면에 나서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뗄래야 뗄 수 없고 오늘날까지도 법은 도덕의 많은 부분들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법과 도덕의 차이를 볼까요? 자, 법과 도덕의 차이를 보면 강제 규범으로서의 강제성을 가진 그다음에 외면적 사회 규범으로 외면성을 가진다. 자, 이런 거죠. 법과 도덕의 차이가 그럼 뭐냐? 자, 법이 도덕으로부터 분리됐고 굳이 도덕으로부터 법과 도덕을 분리를 했으면 그쵸? 왜 이걸 분리했는지 분리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법과 도덕이 한 군데 엉클어져 한 몸일 때 이익이 크다면 굳이 뭐예요? 굳이 법과 도덕을 분리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왜 분리를 해요? 더 이득이고 더 좋은데. 하지만 뭐예요? 법과 도덕을 분리를 했다는 건 무엇인가 분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나에게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이롭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가끔씩 있긴 하죠. 네. 하지만 그건 자연의 이치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자기 자신에게 이로운 점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이유가 있듯이 법과 도덕을 분리를 한 이유는 법과 도덕을 분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곧 법과 도덕을 분리하면서 뭐가 법이고 뭐가 도덕인지를 정의를 해야겠죠. 이해하시나요? 음, 법과 도덕을 분리를 했을 때는 그 분리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죠. 그죠? 그 기준에 따라서 이건 법이고 이건 도덕이다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겠죠, 여러분? 자,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기준에 따라서 여기까지는 법, 여기까지는 도덕. 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분리를 했으면 당연히 이 법과 도덕에는 뭐가 생겨요? 어떤 다른 점이 생기겠죠. 차이점이 생기겠죠, 여러분.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런 차이점이 생겨요. 자, 즉,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법과 도덕의 그럼 차이가 뭐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법이라고 하면, 아, 법은 강제 규범이지, 강제성을 갖는다. 자, 법은 강제성을 갖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금방 생각하면, 얼른 생각하면 그런 거죠. 법은 강제성을 갖는다. 자, 법을 지키지 않으면 뭔가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아, 강제성이구나. 나 이거 안 지키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뭐죠? 지켜야 되는구나. 이런 거죠. 무사고 횡단보도로 사람은 건너야 되고 차는 빨간불이면 서야 되고, 자, 이런 거죠. 교통법규 강제성을 갖죠. 차들이 그렇기 때문에 빨간불에 쓰는 거죠. 여러분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초록색 신호등이죠. 여러분 왜 파란 신호등이 건넌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파란 신호등에 여러분이 걷는 거죠. 근데 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분명히 횡단보도에 있는 신호등은 초록색 등이 켜지면 우리는 건너가는 건데, 우리는 왜 그걸 파란 신호등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파란이 색깔이 아니고 그냥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저는 아직까지 이걸 잘 모르겠는데, 여튼 여러분이 파란 신호등이 건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왜 초록색을 파란색이라고 얘기하는지. 하여튼 파란색 신호등에 여러분이 건너는 거죠. 자, 그건 뭐예요? 강제성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스스로 배운 거죠. 아, 학교에서도 배운 거죠. 아, 파란 신호등일 때 횡단보도를 건넌다. 차들은 빨간 신호등이면 서야 된다. 자, 이런 게 왜 그래요? 법률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도로교통법에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라는 법에 그런 사항들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지키는 거죠. 즉, 법은 뭐냐면 강제 규범으로서의 강제성을 가지고 있고, 또 뭐예요? 내면적으로만 되어 있나요? 법이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파란 신호등 건너는 것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인 거죠. 차들이 빨간 신호등에 쓰는 거는 당연히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거다. 즉 뭐냐면, 자, 외면적 사회 규범으로서의 어떤 외면성을 가지는 거죠. 외부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자, 법과 도덕의 차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법은 강제 규범으로서 강제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회 규범으로서 외면적으로 드러난다는 외면성을 갖는다에, 여러분, 법의 가장 큰 특징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법은 수범자의 의사를 규정, 일정한 자기 또는 부자기의 행위로 법 내용을 실현하고, 만약 법 위반 행위가 있다면 여러 가지 제재를 통해 강제력을 발동한다. 자, 그걸 뭐라고 다시 설명을 하면, 법은 수범자의 의사를 규정한다는 건 뭐냐면, 수범자가 뭐죠? 법을 지키는 사람인 거죠. 결국은 우리 국가 내에 다른 또는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이 뭐가 돼요? 수범자가 되겠죠. 수범자는 뭐냐면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 대통령은 법을 안 지켜도 되냐? 뭐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안에 있는 구성원 모두는 법을 지켜야 되는 수범자의 위치에 있는 거죠. 자, 법은 즉 이런 수범자의 어떤 의사를 규정하고 있는 거죠. 의사를 규정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이해가세요? 대한민국 공동체라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은 뭐죠? 법을 지켜야 되고, 그 법은 그런 수범자들의 어떤 의사를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세요? 따라서 이런 수범자들에게 일정한 자기 또는 부자기 행위를 법의 내용으로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라고 다시 설명을 할 수 있느냐면, 자기는 뭐냐면 하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된다를 우리는 자기, 이렇게 법률에서는 자기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 자, 부자기는 뭐죠? 무엇을 하지 않는다. 자, 이런 거죠. 자기는 무엇을 한다. 부자기는 무엇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자기 의무라고 얘기도 하고 부자기 의무라고 얘기도 합니다. 무엇은 반드시 해야 되는 자기 의무. 뭐 국가는 뭐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럼 국가의 이건 자기 의무인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게 국가의 의무예요. 자기 의무인 거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부작위는 뭐냐면 국가는 뭐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걸 바로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자, 부작위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자기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부작위를 하면 당연히 처벌을 받고 부작위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자기로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음. 자, 여튼 법은 그런 자기나 부작위 행위로 법 내용을 실현하고 있는 거죠. 법에 보면 무엇은 해라, 무엇은 하지 마라. 자, 이런 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법의 법률 규정으로 뭐죠? 우리 사회 내에서 실현하고 있고, 만약에 법이 뭘 하지 마라, 뭘 해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위반을 해서 뭘 해야 되는데 안 하거나 뭘 안 해야 되는데 한다면은 당연히 여러 가지 어떤 게 따라와요? 제재를 따라오죠. 왜? 그거를 하도록. 그쵸? 야, 법이 하라는 건 하고 법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는 거죠. 즉 뭐냐면 처벌 규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재 조항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제재 조항이 없으면 여러분 법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아무도 지키지 않겠죠. 법에 처벌 조항이 없어요. 야, 너 그냥 무단 횡단한테 차든 뭐 빨간 신호 건너든 말든 상관없어. 법에는 있지만 빨간 신호를 건너도 다른 처벌은 없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저 사람을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법에 처벌 조항이 없다면은 당연히 그 사람을 처벌을 못 하겠죠,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법률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위반한다. 이 법률을 위반하면 여러 가지 제재를 통해서 법이 강제력을 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즉 법의 강행성은 재판과 결합된다.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법에서 하라 그랬는데 뭔가를 안 하면 당연히 법의 강행성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저걸 못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억울해요. 그러면 어디로 연결이 돼요? 당연히 재판으로 가겠죠. 법원의 재판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법의 강행성, 즉 법이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강제력은 필연적으로 뭐가 연결이 돼요? 재판과 결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배가 고파서 슈퍼에서 빵을 한번 훔쳤죠. 장발장이. 그렇죠. 장발장이 그래가지고 빵 한번 훔쳐가지고 19년 살았죠, 여러분. 감옥에서. 자, 이 사람은 곧 빵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자, 법에서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고 정해놨고 훔치면 제재한다. 뭐죠? 처벌한다라고 했지만 뭐예요? 결국은 이게 어디로 가요? 처벌을 하려면은 재판으로 가겠죠. 그렇죠? 법의 강행성은 재판을 통해서 확장이 되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또 아침부터 계속 뭐 살인 얘기하는데, 사람을 죽인 자는 뭐 5년 이상의 어떤 뭐 징역에 처한다. 자, 이런 거에 바로 되나요? 아니죠. 재판을 가겠죠. 재판에 가가지고 판사가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땅땅땅땅 두드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강행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재판과 결합이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건, 그러나 법의 강행성은, 자, 모든 법에 필연적으로 인정되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자, 이 법의 강행성은 모든 법에 필연적으로 인정된 게 아니다. 즉, 이 법 중에는 강행법규, 자, 밑에 있죠, 여러분. 네. 자, 법이라는 건 이 법에 강행성이 자동으로 부여되어 있어요. 하면 되고, 어떤 건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법에서 뭐뭐 하여야만 한다. 이런 거죠. 법에서 뭐뭐 하여야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 강행법규인 거죠.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법률을 한번 읽어보시면 무엇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무엇을 하여야 한다 이런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법에 무엇을 하면 안 된다, 무엇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안 해야 되는 거죠. 자, 법에서 반드시 영어로는 must죠. have to. 네. 그런 것들은 무조건 강행법규 해야 되는 거죠. 자, 의무법규는 뭐냐면 무엇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무엇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무엇을 아니할 수도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임의법규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임의법규에서 일단 당사자 그런 거죠.
자, 임의법규는 강행성이 없어요. 강행법규가 강행성이 있는 거고, 임의법규는 뭐뭐 할 수도 있다, 뭐뭐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데, 자, 하지만 그런 임의법규, 즉 강행성이 없는 임의법규라도 일단 그 당사자, 그쵸? 일단 당사자가 임의법규를 따른다고 의사표시를 해요. 무엇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나는 이거 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한다면은 결국은 뭐죠? 이 임의법규의 강행성이 부여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법은 강행성을 가지는 거죠. 법의 특징 중에 강제력을 가져요. 법은 강제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강제력을 통해서 법의 실현을 하고 있는데, 모든 법이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법률에 강행성이 부여되어 있는 건 아니고, 강행성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법률 조항도 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나누어서 강행성이 부여되어 있으면 강행법규, 자, 강행성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면 임의법규. 그런데 법의 법률 조항의 형식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강행법규는 뭐뭐 하여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자, 임의법규는 뭐뭐 할 수도 있다. 뭐뭐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임의법규인데, 자, 임의법규도 강행성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어떤 당사자가 나 이 임의법규를 따를게라고 자기가 자기의 의사를 표시를 해요. 그렇다면은 그 임의법규에는 뭐가 자동으로 부여가 되냐면 강행성이 부여가 돼서 강행 법규성이 부여가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보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에 자,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그렇죠? 또는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없는 규정, 그 규정과 그렇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련이 있는 것은 강행법규인 거죠.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거고 만약에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와 관련 없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 관련이 없는 그런 규정과 그 당사자가 그 규정하고 다른 의사를 표시를 한 때에는 뭐죠? 임의법규는 강행성이었기 때문에 그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다 따른다. 자,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어떤 임의법규의 대표적인 법률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법의 특징 중에 자, 법의 아까 외면성 있죠? 법은 뭐죠? 외면적인 사회규범이다 이런 거죠. 자,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법의 외면성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자, 법에는 고의 가실이 있는 거죠. 자, 형사법에 고의 가실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야, 이 고의냐? 일부러 그랬냐? 이런 거죠. 아니면 모르고 그랬냐? 이런 거죠. 일부러 사람을 자동차로 쳤냐? 아니면 자동차를 몰다가 과실로, 일부러는 아닌데 운전미숙이라든지 다른 어떤 사유로 어떤 과실로 사람을 쳤냐? 자, 이런 거죠. 자, 이 고의나 가실은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죠. 그쵸. 우리가 그냥 내면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 저 사람 되게 미운데 저놈을 때려야겠다. 죄송해요. 놈이라 그래서. 쟤를 때려야겠다. 이런 거죠. 자, 이거는 뭐죠? 고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쵸. 근데 막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어떻게 뭐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옆 사람을 이렇게 딱 치게 됐어요. 네. 옆 사람하고 어떤 충돌이 일어나게 됐어요. 자, 그럴 때는 뭐죠? 내가 이 사람을 때려야겠다, 충돌해야겠다 이런 의사가 없는 거죠. 과실인 거죠, 과실. 하지만 형사법에서는 이 사람이 고의면은 가중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네. 자, 이 고의나 과실은 사람의 내심의 의사죠. 내심의 의사죠.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죠. 그쵸? 야, 내가 일부러 그랬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상 그런 거죠, 여러분. 근데 이 고의나 과실이 뭐죠? 법에 반영이 돼 있어요, 형사법에. 법은 외면성이라 그랬는데 왜 내심의 의사가 반영돼 있지?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면 법은 외면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지만 법의 외면성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음, 쓸데없는 게 떴네요. 네. 선의와 악의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민법에서 선의와 악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내가 정말로 몰랐는데, 자, 몰라서 내가 이걸 이렇게 했는데,
민법에서 그런 거죠. 내가 몰라서 이렇게 했는데 그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줬어요. 내가 정말 모르고 그런 거야. 미안해.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로 몰랐으면 그게 선인 거죠. 법에서는 그걸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민법에서. 근데 악의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한테 어떤 재산의 손실을 줄 거야. 그거 알면서도, 또는,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실제로 재산상의 피해가 가요. 그렇다면 이건 악인 거죠. 네, 민법에서 말하는 그걸 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선의와 악의도 내심에 의한 거죠. 어떤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당사자가 생각을 하는 거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건데 이 선의와 악의의 문제가 법에 뭐예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선이면은 뭐죠? 조금 더 손해배상에서 감경을 해주고 악의로 그런 거면은 봐주지 않는 거고 이런 거죠. 선이면은 좀 받을 수 있어도 악의는 봐주지 않고 이런 거죠. 이건 내심의 의사인데 이거는 내면성인데 왜 법에 이런 게 있지? 자, 그 말은 뭐냐면 법은 외면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지만 반드시 절대적인 건 아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잘 이해를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네. 자, 그리고 법과 도덕의 충돌 문제. 자, 시효제도, 그다음 친족 간 일정 문제에 대한 면책제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과 도덕은 충돌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렇죠? 법과 도덕은 충돌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시효제도인 거죠. 자꾸, 네, 자꾸 살인을 예를 드는데, 이 무서운 말을 예를 드는데, 살인이 아니고 어떤 범죄에 관해서 시효제도라는 게 있어요. 즉, 뭐냐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뭐죠?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범죄 행위는 다시는 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요. 그때 그 처벌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시효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효. 그렇죠. 여러분 혹시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떻게 사람을 살인한 자가 시효가 10년밖에 안 돼. 그래서 공소시효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늘 살인을 저질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살인을 저지른 이 범죄에 대한 벌을 예를 들어서 10년의 시효가 있는데 10년간 누군가가 고소하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고 잘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 10년간 속된 말로 백이면 끝나버려요. 이 사람은 더 이상 법으로 도덕적으로 비난을 할 수 있어도 법으로는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없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시효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효제도가 있는 이유는 법적 안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법적 안정성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타임이 아닌 것 같고요. 여튼 이 시효제도라는 게 있어요.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이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 그 기간이 시효라고 하는데, 시효제도가 만료가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걸 처벌하지 못해요. 이 사람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엄청 문제가 있는데, 법으로 처벌을 못하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법과 도덕이 어떤 충돌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친족 간의 일정 범죄에 대한 면책제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친족 상도례라는 게 있어요. 친족 상도례. 뭐, 네. 친족 상도례라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재산범죄입니다. 친족 간의 재산범죄. 친족 간에는 어떤 재산에 관련된 범죄, 뭐 절도를 행하거나, 뭐 사기를 치거나 이럴 때, 친족 간에는 그거를 범죄로 처벌을 안 해요. 도덕적으로는 잘못됐죠. 절도를 하고, 친족 간에 절도를 하고, 친족 간에 쳤어요.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 도덕적으로는 되게 잘못된 건데, 법으로는 뭐예요? 처벌을 못 해요. 왜냐면 친족 상도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친족 간의 일정 범죄에 대한 면책 제도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재산 범죄죠. 친족 간의 재산 범죄는 처벌을 못 해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저는 부모님의 돈을 훔쳐본 적은 없는데, 네.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떤 애가 자기 부모님의 호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 가져갔다고 절도죠. 그쵸? 그 주머니에서, 엄마 그 호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 지폐 몇 장 빼갔다 해서, 뭐예요? 엄마가 고소해요? 안 하죠, 여러분. 네. 하지만 엄마가 고소해도 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요. 왜냐면,
친족 상대로에 의해서 상도례라는 그 예에 따라서 친족 간의 재산 범죄는 처벌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용하지 않도록 악용하지 않도록 네 일단 네 얘기를 드리고요. 여튼 그런 이 절도 행위나 사기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거지만 법으로는 처벌을 안 해요. 친족 간의 일정 범죄에 대해 면책 제도 때문에 즉 친족 상도례라는 이 친족 상도례 때문에 네, 처벌을 안 하고 있어요. 도덕적으로는 비난이 가능하지만 법으로는 처벌을 못한다. 즉, 법과 도덕의 충돌 문제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음, 이해를 하시겠죠, 여러분? 네, 여러분들은 똑똑하시니까. 네. 네. 어, 작년에도 사회교육과 네, 이렇게 뭐 동영상 수업도 하고 대면 수업도 했어요. 세 번인가 했는데 너무 네 수업 태도도 되게 좋으시고 제 강의를 잘 들어주셔가지고 되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네 사회교육과 학생분들은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제가 좋은 인상을 받았고 네 아마 그 학과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학과장님이 되게 좋으시고 이거 아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어, 네. 특정 교수님을 칭찬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여튼, 네, 네, 학과장님 서현진 교수님, 네, 저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전화 통화만 몇 번 하고, 네, 카톡만 몇 번 했는데, 되게, 뭐죠? 매너가 되게 좋으시고, 예의가 되게 바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한테 예의가 바르다 하는 것들은 약간 실례일 수도 있지만, 여튼 저는 되게 젠틀한 그런 좋은 인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주가 아니죠. 작년에 성신여대 이제 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떨어졌을 때 대면 수업을 한 세 번 정도 한 게 있거든요. 왜냐면 인원수가 작아가지고. 근데 그때 대면 수업 했을 때 이른 아침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분들이 되게, 뭐죠? 지각도 안 하고 정말 제자리에 따다다닥 앉아가지고 제 수업을 반짝반짝하게 눈을 초롱초롱 뜨면서 듣고 있는 거 보니까 되게 성실하시더라고요. 그냥 약간 전체 학과의 그런 학과장님을 비롯한 학생들의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아마 이제 또 1학년 그 학생님들께서 들어오셨으니까 그런 분위기에 잘 적응해서 지금도 그렇게 성실하리라고 저는 이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여러분? 네, 면책제도, 네, 친족간 일정 범죄에 대한 면책제도까지 이해 가시죠, 여러분? 어렵나요, 여러분?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자, 그리고 도덕은 사람의 내심의 의사를 문제로 다루기 때문에 강제를 가지지 않고 오직 내면성을 가진다. 그렇죠. 도덕은 네, 내면성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강제력이 있나요? 그렇죠. 강제력은 없죠. 내가 어떤 뭐 버스나 지하철에서 나이 많이 드신 그 어르신에게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다고 해서 법으로 처벌되지는 않죠, 여러분. 그렇죠. 물론 뭐 이제 장애인석에 앉거나 임산부석에 앉거나 이러면 엄청나게 이제 눈초리를 받겠죠. 그다음에 뭐 지하철은 소리를 지르거나 막 이런 건 다른 문제겠죠, 여러분. 하지만 근데 뭐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다 뭐 이런 이제 도덕적인 가지고 뭐 법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겠죠. 물론 이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도덕은 오직 이제 내면성을 가진다라는데 도덕의 특징이 있고 이게 바로 법과 도덕의 차이다. 하지만 뭐죠? 결국에는 법과 도덕은 원래 한 몸이어서 한 몸이었던 거를 인위적으로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법과 도덕은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다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법에서 도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즉 법률을 제정할 때 일정한 어떤 도덕을 기반으로 법률을 제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아직까지도 아니고 영원히 그럴 거예요. 영원히 자 법은 도덕의 기반 위에 세워질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가시나요, 여러분? 자, 법과 종교를 볼까요? 자, 법과 다른 사회규범을 하고 있고, 좀 전까지는 법과 다른 사회규범을 도덕을 봤으면, 자, 두 번째로 법과 종교를 보겠습니다. 이건 빨리 할게요. 예, 이거는 뭐 별로 그렇게, 네, 도덕처럼 자세하게 설명할 게 없어요, 여러분. 예, 법과 종교. 우리는 법과 다른 사회규범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법과 종교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1번 종교의 자유와 그 제한.
자, 근대국가, 형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적 차별을 철폐하였음. 이건 이해하시죠, 여러분? 즉, 뭐냐면, 옛날 절대주의 국가, 즉, 임금 다스리던 국가 내에서는 백성은, 뭐죠? 백성이라는 게 좀 이상하네요. 네, 국민은 자유와 자기의 재산이 없어서 사유재산제가 인정되지 않았죠. 네. 군주가 다 뺏어갔죠. 네. 근데 군대 국가 들어오면서 뭐죠? 법에 야 군주 너 내 자유 건들지 마. 야 군주 너 내 재산 빼앗아 가지 마. 자, 이런 거죠. 자 거기에 같이 들어온 게 뭐냐면 자 종교의 자유인 거죠. 내가 뭘 믿든 네가 뭔 상관이야. 내가 믿는 종교와 네가 먹는 종교가 다르다 해서 내가 믿는 종교와 네가 믿는 종교가 다르다 해서 나를 차별해? 그러면 안 돼. 자 군대 국가는 뭐예요? 결국은 절대 군주로부터 임금으로부터 국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 즉 기본권이라고 얘기하죠. 인권. 자, 인권이 헌법 속에 편입이 되면 헌법 속에 들어오면 명칭이 바뀌는데 그걸 바로 우리는 기본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즉 국민들이 뭐죠? 자기의 권리를 점점 자각을 더 많이 해가는 거죠. 제일 먼저 임금한테 뺏어온 게 뭐죠? 왕한테 뺏어온 게 자유죠, 자유. 자유와 재산을 뺏어오고, 그 다음 점점 더 많이 뺏어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 내가 믿는 종교하고 네가 믿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나는 차별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내가 믿는 종교가 더 좋을 수도 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거죠, 여러분. 네. 즉 근대 국가에서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적 차별을 철폐한 거죠.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역사가 흘러가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점점 이제 국민들은 임금으로부터 뭐죠 왕으로부터 더 많은 권리들을 빼앗아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이런 종교의 자유 보장은 1948년 그런죠 20세기 자 11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한 어떤 세계 인권 선언이라든지 또 1966년 12월 16일 제20일에 국제연합에서 채택한 국제연합 인권 규약 중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이 비규약이 있는 거죠. 이 국제규약에서 이 종교의 자유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근대 국가로 넘어오면서 그동안에 충실하게 군주의 또 왕의 신민으로 살았던 국민들이 점점 뭐죠? 천부인권 사상, 계몽주의 사상으로 자각을 하면서 우리도 왕 너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네가 누리는 권리 우리도 다 누리겠어라고 하면서 자 국민의 어떤 기본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디에 명시가 되냐면 법에 명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법이 사회 전면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대 국가에서는 그러면서 절대주의 절대 왕정 국가에서 근대 국가로 뭐죠? 발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오늘날에는 이제 현대 복지주의 국가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네, 근대 입헌주의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입헌, 헌법에, 즉 법에 명시를 해놓는다. 헌법은 최고법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법에 어떤 국민의 기본권을 뭐 이렇게 명시를 해놓는다 해서 근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법을 우리는 근대 입헌주의, 네, 입헌주의인 거죠. 네, 그래서 헌법의 나중에 발전 단계에 따른 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근대 국가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 거죠, 여러분. 그 입헌주의라는 게 뭐냐면 헌법에 국민의 어떤 기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놓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헌법 제20조에 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라고 국민의 기본권을 정하고 있다. 이런 거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라고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에서 딱 정하고 있어요. 자, 헌법에서 모든 국민이 종교의 자유를 갖기 때문에 네. 종교 뭐예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적 차별을 철폐한 거죠. 그죠?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라고 딱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국교. 자, 국가의 종교죠, 여러분. 네. 국교. 자,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면 만약 국교가 있어요. 국교가 뭐 이슬람교 이런 거예요. 네, 국교 이러면은 뭐죠?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국가의 종교라는 거죠. 종교 자유가 보장한다면서 만약에 국교가 있으면 당연히 국가는 그 국가의 종교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게 되면서 다른 종교는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차별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더 심하면 야, 너네 국교만 믿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헌법에 또 뭐라 그랬냐면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냐면 자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자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정교 분리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정교 분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야,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되지?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종교와 정치하고 짝짝꿍을 하게 되면 되게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쵸? 만약에 뭐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고 종교 간에는 차별이 없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정치인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정치인이 불교예요. 또는 어떤 정치인이 카톨릭이에요. 그러면 그 정치가 카톨릭만 지원한다. 또는 뭐 불교만 지원한다. 또는 기독교만 지원한다 하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종교 간에 어떤 네,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는 제20조 제2항에 뭐라고 해놨냐면 국교는 인정되지 않고 국가의 종교는 인정 안 되고 그다음에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분리된다. 딱 이런 거죠. 강행 규정을 딱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분리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네. 네, 그래서 종교의 자유와 종교 분리 원칙을 우리나라 헌법에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종교도 뭐죠?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이 종교에 대한 어떤 교리를 지키고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하지만 이 종교도 어떤 사회 규범인 거죠. 예를 들면 기독교가 무슨 천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천만 명의 어떤 기독교 신자분들이 기독교 교리에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따르고 있는 그 천만 명의 국민에게는 이 기독교의 교리가 어떤 규범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나이로 신자도 되게 많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신자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뭐죠? 그 안에서는 이게 어떤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불교를 믿는 신자분들도 뭐예요? 그 불교를 믿는 신자들 안에서는 어떤 불교의 어떤 교리가 불교 신자들 안에서의 어떤 교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국가 내 모든 국가 그러니까 모든 국가 아니죠. 국가 내의 모든 구성원을 구속하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은 뭐죠? 구속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규범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자, 이런 이제 종교의 자유는 그럼 뭐냐면, 종교적 행사 방해 금지, 그 다음에 신앙을 이유로 한 해교 등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여러분. 자, 모든 국민이 자유를 갖는다. 자, 이런 말은 내가 어떤 종교를 갖든지,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면서 그 종교적 행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종교적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자, 이런 방해 금지도 이 종교의 자유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고요. 내가 뭐 불교를 가지고 있다, 내가 카톨릭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하다못해 뭐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신앙을 이유로 뭐죠? 회사에서 해고를 할 수 없어요. 자, 이런 해고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어떤 거냐면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 이 종교의 자유는 그래서 뭐 신앙의 자유. 뭐냐면 내가 신앙을 가질지 또는 어떤 신앙을 가질지, 어떤 종교를 믿을지, 그런 신앙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당연히 무신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 나는 종교 없어. 무신앙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종교를 믿기 때문에 그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 그 다음에 어떤 종교를 믿기 때문에 그 종교에서 어떤 예배를 한다, 집회를 한다, 결사를 맺는다. 네, 이런 거죠. 이런 집회 및 결사의 자유도 뭐죠? 이 종교의 자유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어떤 종교를 믿을 건지 믿을 건지 믿지 않을 건지 어떤 종교를 믿을 건지 그다음에 내가 어떤 종교를 믿으면 그 종교적 행위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할든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그다음에 어떤 종교 어떤 집회라든지 또는 어떤 이제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어떤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어떤 모임을 만든다. 즉, 결사죠. 결사를 만드는 그런 자유까지도 자, 헌법 제20조에서 포함하는 어떤 종교의 자유에 포함되어 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하지만, 자,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6조 2항에는 국공립학교,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이 국공립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 교육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아니죠. 네, 국공립학교에서 그런 거죠. 공립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 교육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그 사립학교를 설립한 설립자의 어떤 이념에 따라서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립학교는 안 가면 되니까 싫으면. 네. 하지만 국공립학교에서는 뭐죠?
자, 헌법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했는데 만약에 국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 어떤 선생님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자기 종교를 강요하거나 뭐 가르친다. 이 종교는 이런 거다 가르치면 당연히 그 학생들은 편향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결국은 뭐예요? 학생들이 가지는 어떤 종교의 자유에 대한 어떤 편향적인 시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뭐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선생님이 침해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6조 2항에는 국공립학교,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이런 국공립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 교육이 금지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학생들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럼 학생들의 종교 자유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공립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 교육이 금지되지만 사립학교에서는 설립자 이념에 따라서 네,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죠. 싫으면 그 사립학교 안 가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하지만 국공립학교는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의무교육이니까, 여러분. 중학교까지, 그렇죠. 요즘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가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은 이제 며칠 전 어떤 뉴스를 봤는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무상교육으로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네, 무상교육. 네. 이 법과의 종교의 차이. 자, 법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되고, 뭐 아까 봤죠. 법과 도덕의 차이에서 봤죠. 자, 각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그러니까 법은 그렇죠.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된 거죠, 여러분. 법은 지켜야 되고, 자, 법은 최선의 도덕이기 때문에, 즉 사회를 어떤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법이 강제가 되니까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법의 내용이 각 개인,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는 각 그 구성원,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 의사에 반하더라도 뭐예요? 법 내용의 실현이 강제되는 강행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빨간 신호등에 길을 건너고 싶어요. 도로를 건너고 싶어요. 도로를 횡단을 하고 싶은데 빨간 신호등이 하고 싶어요. 하지만 법에서는 뭐예요? 야, 파란 신호등 해! 라고 강제되는 강제성을 줄 나는 내 의사에 반해요. 나는 빨간 신호를 건너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네, 예를 들면, 네, 내 의사에 반해요. 법에서는 파란 신호등에 건너라고 했지만 나는 파란 신호에 건너는 게 싫다. 이런 거죠. 자, 하지만 내 의사에 반하더라도 내 의사하고 맞지 않더라도 이 파란 신호등의 길을 건너야 된다는 이 법의 내용이 강제되는 거죠. 그런 강행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종교는 뭐죠? 신자 유예,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신자 유예는 준수시킬 수 없는 규범인 거죠.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만 그게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능하지만 나는 그 종교를 믿지 않아요. 당연히 할 의무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신자에 대해서도 강제를 가지지 않고 그 준수 여부도 각자의 신앙심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자, 외부적 강제로 뭐예요? 비난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신자에 대해서도 법이 강제력을 가지진 않아요. 그쵸?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믿는데 당연히 신자가 아닌 사람한테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신자라고 하더라도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그 얘기를 하면 먹히겠지만 신실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먹히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종교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고 종교의 뭐 어떤 교리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뭔가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신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심의 그 준수 여부가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신자가 내가 이런 걸 안 한다. 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뭐 어떤 종교 교리에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당연히 외부적으로 강제로 비난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 신자의 신앙심에 그 교리를 지키는 수준이 뭐죠?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그리고 법과 관습을 볼까요? 네. 네, 조금밖에 안 남았네요. 이렇게 쭉 다시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그냥 여러분. 네. 자, 그리고 법과 다른 사회 규범으로는 또 관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관습. 자, 관습이 뭐냐면 특정 사회에 있어서 개개인의 행동이 답습 반복됨에 따라서 그 사회 규범으로 인정된 것. 자, 규범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이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고 이를 위반하면 사회로부터 반발을 받게 됨을 의미한다. 자, 예를 들면 뭐 동업자 간의 관습, 뭐 일정한 촌락 내의 관습, 상당한 광범위한 지방 내의 관습, 뭐 한 나라의 공통되는 관습, 그의 국제적 관습. 이게 뭐냐면 그런 거죠, 여러분. 관습인 거죠,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뭐 동업자 어떤 이제 뭐 우리가 무슨 상업 활동을 할 때 동업자 간에 어떤 관습이 있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살면서도 어떤 관습이 있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계단을 올라갈 때는 왼쪽으로 그렇죠. 사람은 왼쪽, 차는 오른쪽 이런 거죠. 이런 거 관습인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계단을 올라갈 때, 그다음에 어떤 길을 오고 갈 때 뭐 왼쪽, 오른쪽 이런 건 관습이에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계단을 올라갈 때 다른 거죠. 무슨 에스컬레이터 올라갈 때 뭐 오른쪽 에스컬레이터는 그냥 서서 그다음에 왼쪽 에스컬레이터는 길을 비켜줘서 그냥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계단을 올라가긴 하지만 걸어서 막 더 빨리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죠. 우리가 그냥 관습적으로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음. 관습은 어떤 특정 사회,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개개인이 계속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행동하고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규칙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법은 아니에요. 물론 이 관습이 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나중 문제죠, 여러분. 나중 문제고 일단 관습이라는 그런 거죠, 여러분. 네, 에스컬레이터 예를 들면 뭐 오른쪽에서는 그냥 서서 에스컬레이터 쭉 타고 올라가는 사람. 왼쪽은 뭐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긴 하지만 막 걸어서 올라가죠, 여러분. 네, 지하철에서 많이 볼 수 있죠. 흔히 그런 광경을. 자, 그래서 이 관습의 개념이 뭐냐면 특정 사회에 있어서 개개인이 행동이 답스, 반복됨에 따라서 그 사회 규범으로 인정된 것.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거는 2000년대 초반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야,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은 헌법에 없지만 이거는 관습 헌법이다 해가지고 자, 이건 헌법이다, 헌법 사항이다라고 명시하기 이전에는 1900년대, 1999년 그 판결이 2000년대 초반에 그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관습으로 알고 있는 거죠. 아, 대한민국 수도는 어디죠? 서울이다.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헌법에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뭐죠?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지. 이렇게 각 개개인이 우리 대한민국 수도 가자 그러면 다 서울로 가는 거죠. 네. 그런 개개인의 행동이 답습되고 반복됨에 따라서 어떤 그 사회의 일정한 규범으로 인정된 걸 우리는 뭐라 그러면 관습 이런 것처럼 뭐 어떤 동업자 간의 관습도 있을 거고 또 일정한 어떤 뭐 시골 마을 촌락의 어떤 관습이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뭐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기네들이 자치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치 법규를 만든 건 아니지만 대부분 뭐 음식물 쓰레기는 언제 넣고 예를 들면요. 뭐 그런 거죠. 그런 일정 촌락 내의 관습도 있고 그 다음에 즉 상당한 광범위한 어떤 도나 어떤 뭐 전라남도 또는 경상남도 이런 광범위한 지방 내 어떤 관습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한 국가 내의 관습도 있을 것이고 더 크게 말하면 어떤 국제적 관습도 있는 거죠. 즉 관습이라는 게 어떤 조그마한 특정의 공동체 내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지역, 다양한 크기의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는 게 바로 관습인 거죠. 왜냐하면 법으로만 뭐죠? 이 사회를 규율할 수가 없겠죠. 법이 완벽하게 우리 사회를 규율할 수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관습이 생겨나는 거죠. 관습이 생겨나는 이유는 한 공동체 내에서 어떤 사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그 공동체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법뿐만 아니고 자연스럽게 사람 사이에서 어떤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행동하고 그 사람이 또 반복되고 따라하다 보면 어떤 규칙이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정한 패턴, 규칙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면 관습이라고 얘기하고 그 관습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게 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뭐죠? 관습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관습은 법과 다른 개념인 거죠, 여러분. 네. 그쵸? 네. 이해하시나요? 자, 그래서 자, 규범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관습이 사회 구성원들이 이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고 이를 위반하면 사회로부터 반발을 받게 되는 의미합니다. 그런 거죠. 이 에스컬레이터가 그렇죠, 여러분. 오른쪽은 그냥 서서 가는 데고 왼쪽은 서서 가는데 왼쪽에서 딱 섰어요.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에스컬레이터 타도. 네, 그러면 뒷사람들이 막 뭐라 하겠죠. 비키세요라고 말 못 하겠죠. 왜냐하면 에스컬레이터 누가 걸어서 올라가는 데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하지만 그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죠. 그냥 관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지만 거기서 만약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에스컬레이터 타고 계단을 올라가면서 에스컬레이터 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타고 나면은 사람들이 비난하겠죠. 아니 왜 쟤는 저기 서가고 저러고 있지? 막 이렇게 비난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법으로 처벌은 당연히 못 하겠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즉 뭐냐면
자, 관습도 일종의 규범이지만, 관습도 규범의 일종이지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다. 그렇겠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을 한다. 이런 거죠. 자, 이 점이 바로 성문법주의. 성문법이 뭐냐면, 자, 문자로 되어 있는 법을 우리는 성문법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점이 바로 성문법주의에서 기본법의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성문법, 즉, 헌법이나 법률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점과 대비되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그런 거죠. 상무법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문자로 된 법을 얘기하는데, 즉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이 상무법인 거죠. 자,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죠, 이런 것들은. 하지만 관습법은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쵸? 누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에스컬레이터에서 오른쪽은 무조건 뭐죠? 뭐 서서 가야 된다. 뭐 에스컬레이터 왼쪽은 뭐 걸어서 올라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누가 만든 건 아니지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에 비해서 이 성문법, 즉 헌법이나 법률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게 문자로 되어 있는 것 이런 법률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다 거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이 법과 간습의 어떤 대비가 되는 거죠. 네, 이해하시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형식적 법과의 차이. 형식적 법이 뭐냐면 결국은 성문법입니다, 여러분. 성문법. 자, 형식적 법이 뭐냐면 어떤 법에 형식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문자가 됐든 그림이 됐든 어떤 돌에 조각을 하든 그런 거죠. 뭔가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다 해서 우리는 그걸 형식적 법 이렇게 하고, 이 형식적 법은 뭐하고 동의어냐면 법률, 법전 이거와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법, 눈에 보이지 않는 법. 관습은 눈에 보이지 않죠, 여러분. 관습법은 눈에 보이지 않죠.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건 어디 법률에 명시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게 관습법이라고 헌법재판소도 판단하고 있고. 하지만 형식적 법은 뭐냐면 어떤 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게 그림으로 명시되어 있든 문자로 되어 있든 또는 뭐 돌에 조각을 하든. 자, 그게 바로 뭐냐면 형식적 법입니다, 여러분. 형식적 법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법률 있죠. 이 법률전하고 동의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형식이 있기 때문에, 법률전이라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뭐 그림으로 되어 있는 법이 있나요? 그런 건 없죠. 우리나라의 법은 다 문자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이 법률전, 그렇죠? 헌법이라든지 이 법률 책들은 다 뭐예요? 뭐에 속하냐면 형식적 법에 속하는 거죠. 형식적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 눈에 보이는 어떤 문자로 되어 있는 법, 즉 성문법과 동의어로 쓰여요. 성문법, 문자가 있는 법이죠. 형식이 있죠. 문자라는 형식. 네, 이해하시나요? 자, 이 관습법이 형식적 법과의 차이는 그렇죠. 관습법은 성문법을 근거로 하는 형식적 법, 그렇죠. 성문법을 근거로 하는 형식적 법과는 별개의 사회 규범인 거죠, 여러분. 그렇죠.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고 문자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관습법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관습을 관습법으로 인정이 돼요. 예를 들면 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복을 해야 된다는 그 반복성을 또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성도 가지고 있고, 한 번도 그 관습에 반대되는 그런 적이 없어야 된다. 그런 항상성인 거죠. 갑자기 에스컬레이터 오른쪽은 서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뛰어서 올라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생기지 않았거나,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그러한 그 관습에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강제성이 부여되어 있다고 믿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거는 관습법의 요건을 갖춘 거죠. 네, 관습이 관습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네, 몇 가지 구비되는 요건이 있어요. 뭐 그런 계속성, 항상성, 그다음에 한 번도 그 관습이 반대되는 행위가 없었거나 그런 거죠.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그걸 강제력이 있다고 믿은 강제성, 뭐 이런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요건들이 구비된 경우면 어떤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그게 관습이 아니고 관습법으로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즉 다시 돌아와서 형식적 법과의 차이는 뭐냐면, 관습은 성문법을 근거로 하는 형식적 법과의 별개의 사회 규범이죠. 별개의 사회 규범이죠. 왜냐면 네, 자연 발생제로 생기고 형식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이 관습을 관습법으로 인정을 합니다. 즉 형식은 없지만 법인 거죠. 법. 이거를 뭐 실질적 의미의 법이다라고 얘기하죠. 네, 이 관습을 관습법으로 인정함으로써 스스로 법 규범으로 이 관습이 편입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즉 편입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형식적인 법률로 대처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고 적절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활 양식을 법이 다 규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네.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법률이 있어도 당연히 각 개인의 생활 양식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형식적 법률로 대처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그렇게 하는 건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유연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바뀌어야 되는데, 네, 이 바뀌는 것들을 계속해서 법률로 규정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법률 한번 규정하려면 되게 어렵겠죠. 국회에서 막 싸우고 난리가 나죠, 여러분. 네. 네, 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해서 제 3주차 강의를 마치겠는데, 여러분 이해가 잘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 잘 되시나요, 여러분? 네, 모르시면, 네, 저한테 질문 주세요, 여러분. 더 나쁜 사람 아니니까, 여러분. 네. 편하게, 동네 아저씨죠. 네. 오빠는 아니죠. 오빠는, 네, 여러분, 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니고, 동네 아저씨죠. 네, 동네, 뭐,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는 아닌 것 같고, 동네 삼촌이죠. 네, 삼촌 정도 되면 아저씨, 삼촌 정도 되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도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네,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통화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통화하는 걸 되게, 뭐죠? 합니다. 왜냐면 메일 쓰면 요즘에 제가 관절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 타자치잖아요. 손가락이 관절이 요즘에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문자도 제 손가락 보이시죠? 되게 두꺼워요. 이렇게 문자를 하다 보면 맨날 잘못 찍혀요. 그래서 문자 이렇게 찍잖아요. 카톡 이렇게 찍잖아요. 물론 이제 컴퓨터에서 하는 카톡은 괜찮아요. 컴퓨터 카톡은 뭐 괜찮은데 휴대폰에서 하는 이 카톡이나 문자는 이 손가락이 두꺼워서 잘못 찍히기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 받아요. 막, 이렇게 눌러야지. 그럴 수 있으면 통화를 하고 아니면 메일로 주셔도 돼요. 여러분 뭐 다양한 방법으로 저에게 네,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우리는 또 4주차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되게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십시오. 여러분 안녕.